그 다음에 그 39번부터가 저 계약법 총론 부분에서 마지막 그 계약 해제인데, 먼저 39번은 그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1번에 실권 약관이 나왔는데, 요거하고 관련 있는 지문들이 2번하고 3번이요. 여기는 실권 약관이 뭐냐 그러면, 지금 다시 칠판 집중하세요. 요게 지금 이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보라는 건데, 그러고 8월 달까지는 우리 여기 학원이 빈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보니까 뭐 보강하고 특강하고 한다고 날을 못 잡았는데, 9월부터는 이제 토요일이든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빈 날만 있으면 여기서 내가 수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미흡했던 것들, 아까 보니까 9월 달에는 일요일 날에 빈 날이 있긴 있던데 보니까 미리 예고를 해드릴까요? 미리 예고를.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계약법 총론, 요 부분 이론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 총론을, 요거는 이론만 좀 알면 대여섯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 풀면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문제 자체는 쉬운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면 또 못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 이게. 그래서 계약법 총론 부분 요거를 좀 이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다 공짜니까.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뭐들은 나오지 말고 우리끼리 하려고 그래요. 직원들 일요일날 나오라면 힘드니까 우리끼리 나와서 문 열고 우리끼리 수업하고 청소도 우리끼리 하고 가고, 빈 날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아까 오전에 어떤 분이 계약법 총론 이야기를 하길래 또 계약법 총론 좀 2번 갖고서 일단 첫 번째 계약법 총론 이론 강의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의견을 들어서 내 개인적으로 지금 저기 특별법 쪽에, 그렇죠, 특별법 쪽에 이쪽에 조금 미흡한 거를 보완을 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제 계약법 총론 부분 이론 강의 좀 해달라고 아까 오전에 했던 분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또 내 개인 생각도 요걸 한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서 여러분들 내가 뭐 하는 이쪽이 조금 약하다, 또 그거 취합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론 강의를 하면, 이론을 알면서 문제 풀면 쉽잖아요. 이론이 모르니까 문제 어렵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고는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9월 며칠 날 일요일 날 미리 어느 부분이라고, 내가 잘 아는 분 안 나오셔도 돼. 필요하신 분 오면 되니까. 뭐 그날은 뭐 지방건물법 예를 들어서 뭐 가담법 요구한다,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오시라고 말이야. 응? 필요 없으면 미리 예고해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계약법 총론하려고 그래. 먼저 이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왜 이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그 이론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의 사례는 요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요 매수인이 전날짜에 대금 지급을 안 했다. 흔히 말하는 차무 불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은 원래 이제 해제는 계약의 경우에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항상 전제하고, 계약이 이제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그러니 계약을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자 해서 두개는 해지제도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어떤 경우냐? 요 두 사람은 목적 찾아보세요. 매도는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는 대금 지급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목적 달성 뭐 한다고 말은? 소유권 이전 안 하고 대금 지급 안 하면 목적 달성 뭐 하잖아요. 여기 소유권 이전 안 하고 대금 지급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차무 불량. 눈으로 확인해 봤다시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차무 불량의 경우니까, 우리 민법도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차무불량이 있으면 계약의 목적을 전형적으로 달성 못하니까 차무불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라고 민법에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차무불량 이유로 계약 해제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법정해제에,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는 뭐이다? 차무불량. 그런데 해제는 취소하고 달리 취소는 반드시 총칙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 세 가지죠. 착오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변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요 법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취소사에 해당이 된 경우만 취소가 가능하고, 요런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사 이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이 안 돼요. 근데 해제는 차무불량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 이외에도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당사자 뭐에 의해서도 약정에 의해서도 계약을 해지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약정 해제예요. 요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정 해제. 채무불량 때문에 1번의 경우는 해제를 한다. 요게 법정 해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할부매매 한번 떠올리세요. 우리가 총책에서 조건계약할 때 소유권 유보매매, 할부매매도 기초를 좀 아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의외로 또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축 한 대를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한다. 할부매매. 그럼 매달 할부금을 지불해야 하던데 할부금 지급을 일일라도 게을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해서 이제 약관에다가 이런 약관을 두는데 단 일일라도 매수인이 또는 차무자가 단 일일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말은 얘가 할부금 지급을 일일라도 연체를 하면 요 계약으로 소멸이 되니까 얘는 목적물 가져가고 그동안 납부한 할부금은 몰수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라고 말이요. 그래서 단 일일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약관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할부금 지급을 이래 게을리한다 그 말은 매수인 쪽에서 채무 이행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 이게 채무 불이행인데 동시에 조건으로 돼 있어요. 게을리하면 앞으로 할부금을 한 번이라도 연체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조건. 이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법률행 효력이 소멸한다 됐으니까 요거는 채무 불이행을 정기 조건 말고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이라고 부르고 이런 약관을 법률 용어로 거기 지문에 나와 있는 실권 약관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따라서 밑에의 경우는 이 실권 약관이 들어있는 경우다 그 말이요. 따라서 이제 할부금을 일일라도 연체하면 이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이 들어있다 그 말이야. 이거는 실권 약관이. 그러면 위에 1번이나 밑에 2번이나 우측의 의리 똑같이 채무를 이행 안 했다. 대금 지급 안 했다. 할부금 지급 게을리했다. 똑같은 채무 불이행이죠. 근데 1번의 경우는 뭐 하는 경우고 해체를 하는 경우고 밑의 경우는 이 채무 불이행을 해체 조건으로 하는 약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채무 불이행인데 위에는 해제, 밑에는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야. 그럼 해제하고 해제 조건의 차이가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먼저 위의 경우는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지하게 시험에 나와요. 상상적으로. 이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채권자 매도인에게 일단 해제권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비로소 계약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자동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근데 밑에 경우 보세요. 이자의 할부금 지급 연체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이 경우도 요 할부 매매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매도인 쪽에서 똑같이 의사표시해야 돼요. 요거는 그건 묻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요거는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을 하고 있으니까 조건이 성취됐잖아요. 그럼 해제 조건이니까 성취된 것과 동시에 효력이 할부 매매 효력이 자동 소멸.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다. 요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 여기 해제는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야. 소급에 인정이 되니까. 아까 여기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해제도를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를 원상여부 의무라고 부른다 말이야. 해제의 경우는. 따라서 소급에 인정이 되는데 총칙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그럼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 소급여가 인정이 조건 성취는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되니까 이게 차이인데 주의할 것. 기한 도래효력과 달리 조건 성취 효력은 시험에서 무지 물어본다 그랬죠. 그러나 당사자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소급여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약이 없으면 이게 두 번째 차이야. 이걸 염두에 두고 1. 실권 약관은 해제권 유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실권 약관이 있기 때문에 얘가 해제권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해제 조건으로. 따라서 채무자 채무 불이행 해제 조건은 조건 맹에 있는 걸 해석한다. 맞고 이 경우 특징은 뭐라고요? 의사표시 없이 계약 효력이 소멸된다. 그 특징이고 2번과 3번이 이제 해제 조건부 매매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렇게 써먹으라 그 말이야. 1번 요 실권 약관을. 거기 2번의 경우는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2번, 3번은 잔금,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 안 하면 요거는 참무불량 중에서 원래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행이 가능하면 이행 안 하니까. 요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려. 예를 들어서 얘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 안 했다. 그럼 이행지체니까 얘가 바로 계약 해지 못해요. 절차가 필요해. 이행지체의 경우는 일단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채무할 것을 독촉해야 돼요. 너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할게? 최고하고 그 최고 기간 내에 채무 이행이 없으면은 최고 기간 만료 시에 얘한테 뭐만 발생하는 거게? 해제 꽃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해제 의사표 해야 돼. 요거는 구두로 해도 되겠지만 증거가 안 남으니까 또 내용 증거를 또 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따라서 2번 질문처럼 하면 상당히 편하다고 말이에요. 읽으세요. 실무에서 써먹자고 하면 시험을 떠나서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 지급 안 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 말은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 지급 안 하면 그 날짜의 계약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약정한 대로 중도금 지급 안 하면 그 불능에 없어서 계약은 그 날짜에 자동 해제된다. 맞아요. 엄청나게 편리하죠. 뭐 할 필요도 없어. 뭐 상당한 기간을 줘서 최고할 필요도 없고 해제 의사표 할 필요도 없고 해제 의사표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의사표시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실무에서 중요한 거야. 따라서 2번은 맞는데 3번 잔금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3번의 경우 잔대금 지급 날짜에 잔대금 지급 안 하면 그 당일에 계약은 자동 해지는 걸 보자. 이렇게 약정 맺은 경우는 아까 2번 질문처럼 잔대금 지급 날짜에 잔대금 지급 안 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가 그 얘기인데 요건 아니에요. 왜냐?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이 선이행이기 때문에 자동 해제가 되겠지만 잔금 지급은 매도인으로 소유권 지전하고 동시행관계예요. 동시행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기를 도가 지나더라도 이행지체가 안 되는 거야. 이행지체가 안 되면 계약 해제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해제를 만들려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따라서 매도인 쪽에서 이행 제공해야지. 않아 소유권 넣을 테니까 잔금 지급해라.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금 지급 안 하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야. 요리되어야지 계약은 비로소 뭐가 된다? 자동 해제가. 구별하겠죠? 그 다음 합의 해제된 경우는 지금 다시 집중하세요. 여기 지금 또 지금 요거는 1, 2, 3번 요거 실권 약관은 요즘보다는 옛날에 주로 출제가 됐고 요즘에 출제되는 것은 4, 5번 요게 주로 출제가 됐죠. 요즘에는 합의 해제, 약정 해제 요게 지금 민법에 규정이 되는 해제는 법정 해제죠. 참무불량 때문에 해제하는 거. 요 해제는 계약이 아니라 총칙에서부터 가르쳐줄 거야. 단독행위예요. 근데 합의 해제 하기 전에 약정 해제라고 하는 거. 요 약정 해제는 법정 해제하고 차이점이 사유가 달라요. 위에는 참무불량 때문에 해제하는 거고 밑에는 참무불량 관계없이 당사자 뭐에 의해서 약정에 따라 해제한다 그 말이야. 요게 약정 해제. 그러나 법적 성질이 똑같아요. 요 똑같은 해제로서 이거는 다 같은 단독행위야.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정 해제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단독이니까. 그러나 물론 외에는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고. 여기 지금 법정 해제하고는 이행지체인가 있으면 최고를 해야 되는데 약정 해제하고는 약정된 사유만 발생하면 바로 계약 해제가 되기 때문에 최고가 필요 없다든가 또는 이거는 참무불량 때 하기 때문에 참무불량은 위법행위잖아. 따라 불법행위에 더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두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약정 해제는 참무불량과 관계 없이 해제하니까 특이하게 없는 한 참무불량이 일어나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단독이니까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정 해제 적용이 돼요. 따라서 지급도록 물어보는 거. 이 해제의 경우는 아까 앞에 질문에 나왔어. 548조 2항 매매처럼 계약 해제하면 매도인은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이겠죠. 이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부터 돌려줘야 돼요. 이게 시험에 한 열 몇 번 나왔는데 열 몇 번. 그러면 약정 해제의 경우도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이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붙여야죠. 법정 해제에 관한 약정에 적용되니까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 대신 합의 해제 요거는 요거하고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합의 해제는 글자가 들어 청약 승낙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때문에 요거는 해제 계약을 말해요. 따라서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거나 민법 규정은 합의해제는 일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위에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해제의 경우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548조 1항 단서인데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뭐한다. 548조 1항 단서죠. 요거는 합의 해제의 경우도 똑같아요. 합의 해제의 경우도 제3자 권리는 보호가 돼야 된다 말. 그거 하나는 똑같고 요거까지가 작년 마지막 시험에 출제가 됐고 정리 따박따박 잘 하세요. 약정해제, 합의해제 글자가 비슷하고 이것 아직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중개사 수험생인데 내 모르기만 해도 90%예요. 구별도 못하면서. 근데 이거는 못한다고 포기할 부분이 아니야. 아까 제가 말했던 안 되는 건 포기하는 게 맞다. 근데 이거는 절대 포기할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만 하면 딱 3분만 투자하면 맞춰버려. 이거는. 그 왜 못 맞추냐? 고정된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글자가 비슷한다고 이게 생각하면 딱 적었는 거야. 나 미쳐버리고 싶어. 그런 질문 받고서 막 선생님 약정 합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니까 난 머리 돌아보고 싶다고 말이야. 국어식에 공부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이야. 따라서 4번 합의해제된 경우는 다른 사정 없는 한 참모부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합의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하거나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5번 지겹도록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합의해제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을 금전에 반납 이자를 가야 된다. 5번은 틀려있죠. 근데 약정해제는 어쩐다고요? 그러지. 그거 무지하게 물어봐.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했고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때 이자 붙이냐 마냐 이거를 지겹도록 묻는다. 제일 많이 물어. 548조 2항을. 5번은 틀렸고 약정해제 경우는 548조 2항이 적용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일 때는 약정해제는 이자 붙여야 되고 그 다음 40번 합의해제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보자.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해제 못하고 1. 합의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로는 상관이 없는데 그 묵시적으로 해제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2번하고 3번 지문들이야.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3번 같으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찾아가라고. 그러면 매수인이 노하면 되는데 매수인이 뭐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공탁금을 찾아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나도 해지할란다 요 이야기야. 그러면 매도인 해지하겠다 청약 매수인 아무렇지 않고 찾아간 것이 해제에 대한 승낙. 그럼 양에서 표시가 합치됐으니까 합의 해제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대신 4번 요게 아주 중요하다 그 이야기야. 4번 합의 해제 효력은 계약이니까 합의의 내용에서 결정되고 해제로 인하여 그래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언제쯤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은 받은 업도 이자를 갖다 민법 548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5번 해보세요. 물권법에서 지겹도록 가르쳐 들었어. 5번은 뭐 묻겠나요?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할 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목적물 반환 조건 이전에 맞췄고는 채권적 조건 틀려있죠. 물권법에서 이거 반드시 집에 가서 유인성설 요거 하나만 정리정돈 해보라고 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것이 유인성설이니까 건물 매매했다, 소유권 이전을 합의했다, 등기 넘어갔다. 요 매매가 합의 해제가 됐다. 판례 입장은 무슨 입장이니까? 유인이니까. 채권행 효력이 소멸되면 물권행 영향 미친다. 가치 효력이 소멸된다. 등기 무효다. 따라서 등기는 의리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합의 해제가 되면 바로 소유권은 가백에 돌아오죠. 몇 조가 적용돼요? 그러지 187조.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건물 반환해라. 등기 뭐해라. 마소시켜달라. 소유권이 물권이잖아. 여기 뭐예요? 물권적 çoğ권. 물권적 çoğ권. 채권적 çoğ권이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çoğ권이니까 소멸시로 소멸이 안 된다. 물권법에서 한 10번은 풀어봤어. 말을 바꿔가면서. 5번 틀렸잖아. 다시 하기요. 남매를 하지 말고. 이 계약법에서도 합의 해제 말고 해제로도 엄청나게 출제해요. 매매를 해제했다. 근데 원리는 똑같고. 그 다음 41번이고 옳지 않은 것은 1.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는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미리 이행 거절 의사 표시한 거. 더 나아가서 이 경우는 최고도 필요 없어요. 최고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별로 시험에 뭐 나오고 그런 게 아닌데 이항이 나와 있으니까
채무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을 전부터 현재 거다. 원래 중도금이 3천인데 그럼 얘가 최고할 때 너 언제까지 중도금 3천 달라 안 하면 해지하겠다 이렇게 최고를 해야죠. 근데 이것보다 현재의 과하다. 중도금 3천인데 언제까지 중도금 1억 안 주면 이렇게 계약 해지하겠다. 내용 파겠나요? 현재의 과다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을 거절하기 명백한 경우, 실제 중도금은 3천인데 1억 달라고 최고했을 때 1억 안 주면 수령 안 할 것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는 최고로서 효력이 당연히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최고의 타자바 행한 계약의 해저도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2번은 틀렸고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지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기 52번 문제를 봐보세요. 52번 문제를, 요게 이제 우리 실제 기출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거를 지문만 약간 변형시켜 놨는데, 요 52번 같은 사례가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근데 그걸 약간 지문만 바꿔놨는데, 갑은 52번을 본다. 갑은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경유한 후 계약 해지된 거 사례를 관단하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는 특약이 없는 한 갑은 의료 채무자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지하게 시험 출제돼요. 이건 원본 그대로 지문을 쓰고 있는 거야. 1번은 맞죠? 2. 계약 해지를 한 손해배상은 실내급 배상을 권한 원칙이다. 2번은 틀렸는데 계약 해지하고는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거예요. 근데 채무를 이행 안 하니까 내가 손해 입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하였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행이 그 배상을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계약 처리사 구할 책임은 계약 자체가 유효가 아니라 무효였잖아. 무효였으니까 거꾸로 계약이 뭐 하였더라면 유효하라고 믿었으니까 손해 입었다 해서 실력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잖아.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행이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 틀렸고. 3번의 경우 제3자 보호에 해제 의사 표시하여 제3자 권리 해야지 뭐한다. 548조 1항 단서. 원래는 요 제3자 병이 보고가 되려면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요걸 확장 해석한단 말이야. 해제 의사표 시 후, 그 다음에 의뢰에게 넘어간 등기를 뭐하기 전, 말소 등기 전에. 요거는 먼저 해제 의사표 있었기 때문에 선의하게 따져야 돼요. 해제 의사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애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모르고 있는 자, 선의자까지. 원칙,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먼저 권리 취득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해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권리 취득한 자까지도 보호를 해준다. 요게 3번 지문. 순식간에 확인해야 되고, 계약 해제 후, 그 다음에 뭐 전, 말소 전,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병, 선의 악인가 확인하고, 병이 선의. 이 경우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도 등겼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3번 틀려있죠. 판례장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야. 자, 4번. 이것도 우리 시험, 이게 지금 52번 사례가 우리 본 시험 원본하고 똑같은데 2번 지문만 지금 약간 바꿔놨는데 원본 그대로. 4번도 원본 그대로고. 방금 전에 가르쳐 드렸으니까 4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계약을 해지하였지만 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갑은 소유물반을 청구할 수 없다. 들려있죠? 187조라니까. 해제 의사표 전면 갑에게 소유권 돌아와요. 등기는 을이 갖고 있어도. 거짓말 좀 보든지 100번째 가르쳐줘요. 100번째 문제 풀면서 유인성설. 요게 이제 아까 앞에 나온 거 지금 그걸 응용해 놓고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야. 요게 이제 우리 원래 시험에 나왔던 거고, 갑의 채무 분류 이후로 을이 계약을 해지한 후 해제권의 형성권이에요. 그럼 해제 의사표 하면 해제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일단 해제를 했기 때문에 해제 효과가 발생이 된 거야. 그런데 을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을은 계약을 해지한 놈인데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이행 청구를 한 거예요. 해제를 먼저 해놓고. 삼파겠나요? 요때 갑 쪽에서 계약을 위반한 갑 쪽에서 야 인마 네가 이미 계약을 해줬으니까 이 계약은 효력이 소멸됐다. 그래서 이행 못하겠다.
의료해제로 계약에 소멸됐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5번 틀려있죠. 왜?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이미 해제를 하게 되면은 형성권 특성 해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 시험은 5번처럼 나오고, 이걸 지금 압축시켜 놓은 것이 아까 문제 풀었던 41번에 그 3번, 41번에 3번이라고 말이야. 계약을 위반한 당사도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행 거절할 수 있다고 말이야. 똑같은 거야. 41번에 3번처럼 물어본 게 아니라 아까 52번에 5번 지문처럼. 그 다음 41번에 4번에 목적물의 탄핵이 양도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 이행에 불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행 불능이 되면 이거는 전세권으로 나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매매로 주로 내겠죠. 그러면 몇 가지가 조심해야 돼. 더 집중하세요. 지금 이 건물 매매를 1억원 했다고 말이요. 그럼 매도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 후 잔금 지급은 거래가는 동시행관계로 이렇게. 그런데 이 매도인의 참모자와 기책사유에서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참후불량, 건물이 멸되니까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참후불량 중에서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 그럼 이제 매수인 쪽에서 계약 해제하겠죠. 얀매를 하지 말고 첫째, 누구나 아는 것이 이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 해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 후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니까 잔대금을 제공하고서 해제해야 되는가, 이행 제공해야 되는가. 어차피 깨진 쪽박이잖아. 이행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따라서 잔대금 제공, 이행 제공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에 지금 소유권 넘겨놓은 날짜가 8월 20일인데 이 건물이 멸시된 시점은 8월 3일이에요. 영파했나요? 이 경우에 매수인은 언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이행기가 도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가, 이행 불능 시에 발생하는가. 마지막,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이 이행 불능 시에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거 하도 물어봐요. 진짜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거저 트시하도. 따라서 4번 맞고 5번, 계약은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역 채무 위반을 이유로 총칙에서도 한번 가르쳐줬다시피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주된 채무를 이행 안 한 경우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겠지만 목적 달성 뭐하니까 부수역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총칙에서 문제 풀 때 부수역 채무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 못하는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유동정부에서 나왔죠. 매도인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협력 의무 불력을 이유로서는 계약 해제 못한다. 그게 나왔잖아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5번도 자주 물어보고. 그 다음 42번의 경우에 계약 해제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법정 해제권 인정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을 지났다. 뭐 시험문과 상관없다. 맞아요. 여기 매매 같은 것은 쌍무계약이죠. 이건 당연히 해제를 해. 그러면 증여 같은 편무계약은 해제를 못합니까? 그 이야기인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건물에서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는 무상계약이에요. 따라서 증여자 일방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채무가 있지 수증자는 매매처럼 대금지급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무불량은 얘한테만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무계약의 경우도 해제하는 것이 공평한가 이게 논란이 되는 거야. 여자의 채무불량은 없으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이런 증여 같은 편무계약에도 증여자는 채무가 있잖아요. 이걸 이행 안 하면 수증자 쪽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해제. 따라서 쌍무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 불문하고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해제.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하면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은 이행길이 도래하기 전에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다 맞고. 문제는 자 5번 질문 봐보세요.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돼요.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귀찮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특약이 맺으면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이 되죠. 이런 거는 유효가 되고 이런 경우는 이행지체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약에 따라서 최고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답은 4번이 틀렸는데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행지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 요 대금 지급을 안 한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 안 했다. 이행지체. 얘는 바로 계약 해지 풀고 다른 놈한테 팔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야. 일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채무이행을 독촉해야죠. 최고하고 그 다음 그 최고 기간 내에도 채무이행이 없으면 최고 기간 만료 시에 예한 아까 이해한 것처럼 해제권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해제 의사표를 하고 실무상으로 해제 의사표도 아주 번거로워. 구두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으니까 또 서면으로 내용 증명 또 띄어야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 좀 편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 말이야. 최소한도로 최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제 의사표 할 필요 없이 계약이 해제만 돼도 편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게 된 것이 4번 지문이야. 채무이행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채무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자, 48번 문제 봐보세요. 2번 지문 보세요. 졌나요? 읽으세요. 요게 곧 48번 2번이 곧 44번에 4번을 말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이야. 확인했나요? 44번에 4번 지문이나 48번에 2번 지문이나 똑같은 이야기라 그 말이야. 최고 기간 내에 채무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 뭐한다? 해제. 이때는 그럼 해제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 그거 묻는 거예요. 따라서 44번에 4번 지문은 이 경우는 해제 의사표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4번이 틀렸고 45번의 경우에 1번 판례도 종종 물어봐요.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이행 지체라도 재고가 필요 없는데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가 요를 적법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행 지체로 돌아가니까 최고하고서 계약 해제해야 돼요. 그게 1번 지문 틀려있고 2번 지문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총책 유동증무에서 가르쳐준 판례. 토지권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허가 신청결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 불능을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여기에 신유책상의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 이게 이행 불능이에요. 그러면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잠깐만 칠판 봐보겠습니다. 높아심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 이거를 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없어요. 이거 종합한 문제를 하나쯤 넣어놓는 게 편한데 혹시라도 그냥 높아심에서 이게 안 되면 계약법 총론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했어요. 자, 매매를 8월 20일 날에 소유권 넘기를 약속한 날이 9월 20일이라고 가정하고, 자, 첫째 8월 15일 날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이런 거는 채무 불능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어요. 요거는 무슨 불능으로 돌아가 봐라? 원시적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요. 누누이하기다시피 채무 불능이 되려면 항상 계약은 유효해야 돼. 채권 채무가 생겨야지 채무력이 문제니까. 요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불능의 문제는 안 생기고, 따라서 이행 불능의 문제는 안 생기고, 요거는 아까 가르쳐준 535조이랑 계약처에서 같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사이에 9월 10일쯤 이 건물이 매실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뭘 따져야 되냐? 누구 귀책사유에서 매실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그게 아까 앞에서 문제 푼 거야. 예를 들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이행이 불가능했다. 배락이 잇따르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위험부담이에요. 537조에서 채무자가 그 중에서 위험부담이야. 이행 불능은 문제 안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얘가 가서 불려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이 불가능하지만 이것도 채무 불량, 이행 불능은 문제 안 생겨.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부담이에요. 채권자가 위험부담. 마지막 남은 것이 얘가 소유권 이행 관련해서 채무자인데 얘가 불려버렸다. 그러면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채무 불량. 그 중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거 하고 있네요. 이 앞전 시간에 요거 했었고, 그 전 시간에 요거 했었고, 따라서 거기
3번 지문. 채무자 책임 있는 사실 이행이 불능이니까 요거요. 요거는 채무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행 불능. 채우고 없이 계약 해제하겠죠. 그 다음 4번 요거 갖고 살아야 돼요. 요즘 시험에 무지하게 출제를 해.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 위반은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해제사로서 병존한다는 거예요. 약정 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 불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목도 가능하고 법정 해제도 가능하고 얘가 계약금을 교부했다. 자, 약정 해제는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가르쳐 줬어요. 약정 해제를 갖고 놀면 실무상으로 중개할 때 떼돈을 버는데 약정 해제만 갖고 놀면, 근데 약정 해제는 일방이 협조를 안 하니까 실무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가르쳐 줬죠. 예를 들어서 둘이 건물 매매를 한다. 상가 건물이다. 내가 학원 하려고. 근데 혹시라도 학원 인가 못 받으면 건물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약정 해제. 학원 인가를 못 받으면 매매 계약은 뭐 하기로 한다? 해제하기로 한다. 이런 게 이제 약정 해제 건데, 근데 이거를 매수인 쪽에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참 편하죠. 위험 부담이 없어지니까. 근데 매도인은 뭐야? 계약 체결했다가 계약금 받는데 뭐야? 인가 못 받다고 계약 해제한다? 다 내놔라? 나는 뭐야 이게? 협조 안 한다고 이게. 이걸 잘 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게 이제 중개업자 능력이고, 따라서 약정 해제는 일방이 협조를 안 하니까 실무상에 별로 활용이 안 되고, 따라서 약정 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이다? 실무에서 약정 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거야. 이런 거는 이제 별로 활용이 안 돼. 일방이 협조 안 하니까. 요건 뭐인 거야? 계약금 3천 주었다. 얘가 무담시 팔기 싫어졌다. 2배 도록 해제한다. 얘가 무담시 사기 싫어졌다. 옆에 쓰레기장이 들어왔다. 혐오시설이 사기 싫었다. 계약금 포기하게 해제한다. 요게 565조 1항 해약금이한 해제조. 요건 뭐인가요?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채무불량과 관계 없이 해제하는 거죠.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입력시켜놔야 돼. 이런 걸 뭐라 한다? 약정해제. 그 약정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요거라고 말이야. 해약금면 해제하는 거예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도 계약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나는 이 건물 꼭 사야 되는데 얘가 2배 돌려주고 해제법은 못 사니까 이럴 때는 또 무슨 특약 맺으면 되고, 그게 계약금에서 시험에 요즘에 몇 년째 나오고 있고, 얘가 2배 돌리고 해제 못하도록 막는 방법. 특약 맺으면 되죠.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 갖지 않는 것으로 특약 맺으면 되잖아. 그럼 2배 돌리고 해제 못하겠단 말이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정렬하고 나 신신당부를 옛날에 실무에서 자유자재로 갖고 노시라고. 시험을 떠나서 떼돈 벌고 싶거든. 떼돈을 벌고 싶으시거든. 떼돈 벌다가 이 여름철 복날에 잠바뜨기 뒤집어 쓰고 교도소 가는 아들도 무지에 많네요. 저 자식 보기 창피하니까 잠바뜨기 뒤집어 쓰고 텔레비전에 안 나오려고 교도소 가는 애도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약정해제 이런 걸 갖고 놀면 잠바뜨기 뒤집어 쓰고 교도소 안 가더라도 떼돈 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책으로 돌아가서 4번 지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냥 이대로 외우면 안 돼요. 이걸 다양하게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약정해제, 법정해제는 뭐이다? 별개에서 항상 뭐한다?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병존이. 약정해제 사유 있어도 채무불량이 있으면 해지 않고, 이렇게 계약금만 교부했을 때 꼭 해약금에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중도금 줬다 안 주면 법정해제도 가능하고, 별개의 사유니까 어떻게 물어보든 갖고 놀아야 돼요. 요즘에 무지 물어봐요. 그 다음 5번은 일방 또는 상방이 여러 명인 경우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할 때도 전원으로부터 전원대 해석권 행사라. 547조 1항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 인정이 되죠. 547조 2항 해제권자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자 해제권도 같이 소멸한다. 요걸 이제 불가분성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복잡한 법률관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 법조문을 자주 물어보니까 그 5번 지문 547조 1항이죠.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그러니까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 인정이 되니까 같이 기억해야 되고, 547조 2항도. 그 다음에 46번에 사정변경이라는 계약이죠. 요거는 이제 신경을 좀 뭘 써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이 생길 때 이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요게 지금 문제인데, 과거에 우리 판례는, 학설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과거에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루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제권의 발생을 판례가 일관되게 부정을 했었는데 학설은 그 반대였고, 요게 이제 2007년도에 돌아와서 판례 입장이 약간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이야. 어떻게 변화했지? 옛날에는 일관되게 사정 변경을 이루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못질이 됐는데, 지금 이제 2007년도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건이 뭐냐, 이게 문제라는 건데, 거기 1번, 2번, 3번 요 세 개 지문에 수록되는 거예요. 먼저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정 변경에 관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원래 계약 내용대로 당사자를 구속을 시키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사정 변경했을 때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주관적 개인적 사정에 변경이 생겨봐야 해지 사유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말하니까 일단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지문,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함 사정이 그 후 변경된 거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정에 해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5번 지문을 분석해 보세요. 이 5번 지문이 2007년도 판례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판례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이제는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 사건이 5번 사건하고 말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한 필지를 매수를 했어요. 뭐 하려고 매수했는가 봐보세요. 그러지, 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 토지가 공원용지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라고 됐는데 공원용지로 편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토지 위에 음식점 건축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음식점 건축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토지가 공공용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공용지로 편입이 됐다. 그래서 음식건축 불가능했다. 그러면 계약의 기초하는 사정에 변경이 생겼다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생겼어요? 체결 당시 건축 가능, 체결 이후 불가능, 사정에 변경이 생겼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정 변경으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 판례가 나온 건데, 참고적으로 우리 대법원에서는 5번 사건에서 매수인은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우리 법원에서만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음식점을 건축하는 것은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면 개인적 사정에, 요게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한 사례예요. 따라서 이거 정리 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47번의 경우에 1. 맞는가 순식간 확인해 보세요. 548조 2항이죠. 문제는 2번, 1번이 이제 당연한 거고 548조 2항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 매매처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 반환해야 되니까 반환해 줄 물건이 금전이야. 그럼 요건 이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라. 이게 548조 2항인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이거라고 말이야. 왜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요건 묻고자 하는 거야. 지금 계약을 해지했을 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얘는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얘는 건물 반환하고, 이렇게 요 반환은 동시에 반환 것이 공평하다고 해서 아까 무효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도 동시행 항목과 인정이 되듯이 원상회복 의무도 동시행 관계예요. 그러면 2번 지문 봐보세요. 위 이를 경우 이자를 붙이는 이유가 반환 의무 이행 지체 때문에 이자를 붙이는 것인가, 그런 이자를 지연 손해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 왜 아닌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예요. 그러면 얘가 계약을 해줬는데 계약금 중도금 1억 원을 아직 반환 안 해줬다. 그럼 이게 반환 의무 이행 지체에 해당이 되냐, 요거 묻는 거예요. 이행 지체 될 수가 없잖아요. 동시행 항목이 존재하니까. 요거 반환 동시행 관계라니까, 동시행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 지체가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계약금 중도금을 당연히 빨리 계약 해지하자마자 반환 안 했다 그래서 요거는 반환 의무 이행지체가 그래야지 그거 묻는 거야. 이행지체가 아니라 그 말이야. 원상회복이 무슨 관계니까? 동생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지하게 물어본단 말이야. 요 이자 붙이는 것은 반환 의무 이행지체 때문에 이자 붙이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2번은 틀렸고, 그러면 뭐 때문에 붙였느냐? 그러죠. 원상회복도 실질은 취소에서 나오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갖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되면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붙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붙이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지체 때문에 이자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걸 이해를 반드시 하고, 이유는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도 동시행관계다. 그러니까 반환 의무 이행지체는 아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3번, 4번, 5번 요거는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리 해제 뭐한다 할 때 제3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묻는 판례들이죠. 이 경우에 건물 매매를 했다. 제3자 병에 또 매각이 됐다. 그러면 제3자도 보호가 되려면 해제 의사표 아까 말한 것처럼 있기 전에 원래는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전 받았는가 꼭 확인해야 되고, 따라 두 사람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권리 취득한 등기 전 받아야 되고, 따라서 여기 이제 보호 대상에는 제3자가 누구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아들이 지금 거기 3, 4, 5번 세 놈이 딱 포진을 하고 있는데 3번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죠. 요거 주택일 때 주택 내가 잔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선 등기 전에 주라 해서 얘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임대했고 대항력 갖췄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받아서 잔금 처리하면 되는데 잔금 지급 안 했다 차무불력.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했다. 해지해서 소유권이 다시 가벽에 돌아갔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때 얘도 548조 1항 단서말 제3도 보호가 되는가. 이 경우에 요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업 때 임차인 얘도 대항력권 갖추면 제3자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하죠. 여기서 끝내면은 하수고 합격하기 어렵고 이게 주택임자법으로 연결된다고 나 눈이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얘가 기간 끝날 때까지 주택 사용하죠. 끝났다. 보증금 반환 누구로부터 하는가? 그게 주택임자법으로 시험 나오는 거고. 얘냐 그 이야기죠. 보증금 반환 주택임자법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처럼 승계받는 양수인에 해당되는가? 얘가 얘 보호하려면 얘보다는 얘로부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도 동법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처럼 승계받는 양수인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 딱 얘는 계약금 중도금 돌려줄 때 그걸 감안해서 보증금 액수만 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띨박 해가지고 전액 다 돌려주고 나서 얘가 보증금 2억 달라고 했더니 내가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법에 대한 무죄는 법이 용서 안 하니까 2억 날려요. 소송하면 져요. 그래서 복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실무에서 발생된 사건이니까 판례가 나와 있고. 4번의 경우 이 계약의 목적물을 뭐하는 애? 가압류하는 애. 요 매수인한테 돈 1억 빌려주고 안 갚으니까 얘가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는 요 건물을 뭐 했다? 가압류. 요 가압류 채권자에 요 채무자의 요 재산 요 목적물 가압류한 자. 얘도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가압류 자체는 완전한 걸로 취득한 게 아니죠. 근데 절차를 밟아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강제 집행해서 자기 채권 회수하니까 안 갚으면 요 건물 강제 집행하니까 그럼 얘는 또 소유권 잃어버려요. 따라서 절차적으로 이제 밟아보면 전국적으로 완전하고 취득한 거 다를 거 없다. 그래서 얘도 시험에 자주 물어보고 5번의 경우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끊임없이 나오는 애들이죠. 채권을 양수하는 이런 애들 여기 매매 같으면 이렇게 바꿨을 때 얘가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가지고 있다. 요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 또는 얘가 얘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마침 건물을 팔더라 1억 원에서 요 채권을 압류하고 플러스 전부 명령 받았다. 그러면 전부 요 채권이 넘어왔죠. 요 채권 양수나 전부 채권은 똑같잖아. 채권 양수는 계약을 통해서 채권 이전받은 자고 전부 채권자는 법원의 명령에서 채권 이전받았고 그 채권 이전받 똑같은 애잖아.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니까 얘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얘한테 1억 원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채권 양수인 또는 전부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닌가? 원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물건처럼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가 아니잖아.
완전한 권리 취득한 게 아니에요. 대금증권 취득하면 그 다음에 다시 얘한테 돈 달라고 하고 받아야지 완전하게 권리 취득한 거예요. 그거 채권에 불과한 거고. 따라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해당이 안 된다. 그게 5번 지문. 요게 눈을 그대로 우측으로 돌려서 50번에 4번 지문 봐보세요. 지금 50번 문제도 우리 실제 문제를 약간 바꿔놓은 건데 50번 그 문제가 4번 지문 봐보세요. 갑의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갑의을에게 갖는 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A 들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47번에 5번을 50번에 4번에 거의 있지 않을까. 제3자 해당이 안 되고. 다시 왼쪽 돌아와서 해제권 행사 그 효과에 관한 설명 1번 또 나왔네요. 순식간에 확인하세요. 48번 1번 질문. 판례장 유인성설 187조 맞죠? 단어 2개 보고 확인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3번 이행기체를 유란에 해제했어서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통상 최고를 하는데 그 기간의 지정은 최고 필수 요건 아니에요. 따라 기간 지정 안 하더라도 최고 효력은 생기잖아. 그 대신 이제 해제권은 언제 발생한 걸 해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해제권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확인 한번 해보세요. 4번과 4래. 아까 가르쳐준 4랬잖아요. 47번에 그 3번 지문 그 위에 들어온 거 48번 4번이잖아요. 5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가르쳐 드렸어. 선의인가 확인해 봐야죠. 자, 그 사실을 모르는 을로부터 천득에서 이전능기 갖춰도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에 틀려있죠. 그 다음에 49번 계약을 해제하면 법정 해제권은 처분행하기 때문에 해제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1번 지문 일단 틀려있고 2번 지문 또 나왔네요.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한 열 몇 번 나온 것 같네요. 물건부터 시작해서. 방금 그 위에 문제에서 나왔고 등기가 다시 복귀하는 시점에 틀려있죠. 187조요. 그 다음 거기 3번 질문도 또 나왔네요. 해제 의사표시가 먼저 있으니까 후, 그 다음에 말소등기 전. 이때는 선의하게 따지시고 선의 제3자는 보호받는 게 판례니까 3번도 틀려있고 4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취소 경우는 다시 정리정돈을 하면은 총칙에서 보면 취소 경우는 매도인이 1억 받는 게 취소했다. 1억 받은 상태에서 취소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다. 그래서 748조에 보면 수익자가 선의냐 악이냐를 구별해서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상환하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고 단 취소권자 중에서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141조 단서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언제나 뭔만 상환하면 된다. 이익이 현존하는 건 상환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해제는 재산 반환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상태로 돌려야 돼. 1억 원 받았으면 1억 원 그대로 반환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매도인이 선의라 그래서 요게 해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매했다 그러면 선의예요. 대부분은 선의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부당이득 반환처럼 1억 원 중에서 얘가 7천만 원을 소비 낭비했다. 그러면 3천만 원만 돌려준다. 선의니까 그럼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잖아. 따라서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특칙으로서 가장 핵심 뭐 구별하지 말고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익의 현존 여부 따질 필요 없이 받은 급부 전부를 그대로 반환하라. 그게 해제의 특징이에요. 그걸 원상회복 의무라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반환해준 물건이 금전일 때는 뭣도 붙이고 이자도 붙이고 취소하고 해제의 차이점 중 하나죠. 했을 때 재산 반환 범위가 차이가 있다는 거. 5번 해제를 해서 양당사자 부담 원상회복은 동시행공에 틀려있고 50번의 경우에 계약에 해제해서 해제 소급에 붙여진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장 핵심은 개념 1번 첨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니까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까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동사는 사례가 안 나오니까 인도는 제껴부터 하지만 등기. 따라서 3번 지문, 3번 지문, 그 다음에 5번 지문. 뭐 했는가 꼭 확인하고. 요 매수인이 등기 넘어오니까 얘를 소유자로 믿고 건물을 빌렸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만 체결하면 보호가 안 돼요. 등기했는 거 확인하고 3번 지문 등기했죠. 5번 지문 저당권 설정받을 때 저당권 등기 격려받아 그러면 제3자가 돼요. 그거 확인하고. 2번이 틀렸는데 요게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2번인가 3년간 연대공과 나온 판례 작년 시험도 또 나왔고 2번 판례는 요걸 뭐 때문에 자꾸 낸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러죠. 사례 문제 풀 때 가장 일순으로 해결할까? 당사자가 누구인가 확인하고 계약의 목적물이 어떤가 꼭 확인하라고 그랬네요. 그거 묻는 거야. 거기 이번에 그러면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직을 받지 못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죠. 그러면 이 경우에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권리취득이 아주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사례의 경우는 그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했고 그 건물을 매수한 얘도 제3자냐 여역인데 이 건물은 매매계약의 목적물 아니죠. 따라서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조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자주 물어보는 판례가 2번이고 이게 민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 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예요.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51번에 또 제3자에 포함되는 자 기업, 채권 양수는 아니고 니은 계약의 목적물을 감면에는 절차를 밟은 전국적으로 권리취득하니까 제3자고 따라서 니은번은 제3자 디귿번은 뭐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과거에 아파트 분양 신청권 요걸 프리미엄 부자 전전양도하고 쌩 난리를 피웠는데 이게 최초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어요. 그때 요 분양 신청권을 전전 양도 받은 지금 현재 이 딱지 신청권 가지고 있는 애가 제3자로서 보호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나요? 한번 해보세요. 요 갑이 이제 분양받을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 분양 신청권을 요걸 계속 판 거 이렇게 전전 양도 이렇게. 그럼 현재 물한 놈이 갖고 있는데 각벌사에 요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한 거야. 그때 이 물한 놈이 보호되냐 그 이야기야. 보호 안 돼. 그래야지 그건 묻는 거야. 그건 묻는 거야. 이것도 안전한 권리가 아니야. 여기 아파트 분양 신청권은 물건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계약상의 채권. 아파트 뭐 할 수 있는 분양받을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걸 양도 받아봐야 그는 완전한 걸 취득한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 1번은 아까 앞에서 가르쳐드린 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지로 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던 임대로부터 그 계약 해지등의 주택임도 봐서 대항 요건 갖추는 거 확인하시고 대항 요건 가져왔다. 그건 니 1번 아까 그 47번에 그 3번 지문 똑같은 애들이죠. 따라서 니은하고 니 1번이 제3자고 그 다음에 52번 아까 풀어봤고 53번을 보세요. 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규정이 틀린 것은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꼭 이거를 헷갈려서 기초문제 물어보면 틀리고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얘가 채무 이행을 안 했어요. 그 따라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는 이제 해제권만 발생이 돼요. 물론 해제권이 발생해도 그 전에 이행 지체면 또 체고돼야 되고 해제권만 발생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얘가 채무 내용처럼 이행을 해버리면 해제권 소멸은 해제 못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1번에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기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 해제 못한다 그 이야기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리이행 책임을 졌다. 당연한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계약을 존속시키는 게 낫다. 그러면 2번처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해제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소멸시효 말고 제척기간 10년에 걸려요. 그러니까 10년 이내면 해제권 행사하면 되는데 요게 뭐니까 장구한 세월이니까 상대방은 또 뭐 할 수 있고 최고하겠죠.
최고. 당신 해제권 행사를 안 할래? 확답해달라고 최고하고,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뭐한 걸로 보고? 소멸한 걸로 보고. 따라서 거기 5번 지문 봐보세요. 4번이 이제 당연히 맞고,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귀책선에서 계약의 목적물을 현재 훼손을 했다 또는 반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도 해제해버리면 신의 측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해제 뭐한다 그 이야기고, 553조에 나와 있고. 5번을 한번 봐보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걸 염두에 두고 맞는 거 확인해 보라고요.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해제할 순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러죠. 그거 묻는 거예요. 최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552조에 나와 있어요. 이 경우는 얘가 상대방 쪽에서 당신 해제할래 안 할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비로소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 지문처럼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해제권 소멸하는 게 아니고 최고를 해야죠. 딱 5번이 틀렸고, 해제와 해제의 가장 큰 차이는 해제는 일시적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고, 소급이 인정이 되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는 특징이 소급이 인정된 게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 따라서 소급이 인정이 안 되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안 생긴다. 해지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1번이 가장 큰 차이고, 2번에 해제권이나 해지권은 모두 형성권이에요. 모두 형성권. 따라서 규정이 없으면, 또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제척기간 똑같이 10년을 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당연히 해제나 해지나 상대방이 도전하면 처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해제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나, 여기까지 일단 맞아요. 해지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청산 의무만 발생한다. 여기 청산 의무는 뭐냐 그러면 원상회복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다. 그런데 임대차가 해지가 됐다. 그럼 임차는 건물을 반환해야죠. 이런 거를 청산 의무 그래요. 법률관계를 청산한다 그래서. 그런데 해지의 경우에도 차무 불능이 있으면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해체나 해지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야. 따라서 3번이 틀렸고, 4번 판례는 여러분 중개사 시험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제껴버려도 되고, 4번 판례는. 5번의 경우 아까 그 불가문성 있었죠. 547조. 이거 의외로 많이 물어봐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도인 갑을 두 사람, 매수인 A, B 두 사람 이렇게 매매했다. 매수인 쪽으로 채무불능이 있으면 얘네들이 해지하겠죠. 근데 각자 개별적으로 해지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져요. 얘는 해지하고 얘는 또 해지 안 해버리고 이 상태가 되면, 따라서 복잡한 벌금과 발생한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원으로부터 전원대에서 해지권 행사해야죠. 요거는 해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행사에서 불가분성이야. 547조랑. 근데 소멸에서 불가분성 아까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요 경우 이제 얘네들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은 해제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럼 해제권 소멸했으니까 해제 뭐 하겠죠? 근데 얘는 해제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해제해버려. 그럼 또 복잡해지잖아. 따라서 해제권자 유일의 해제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도 같이 소멸한다. 소멸에서 불가분성. 이런 거는 공짜니까 547조는 불가분성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게 무슨 법률관계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 다음 마지막 계약법 강론에 매매, 교환, 임대차 3개가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매매, 임대차 나온다는 건 아실 것이고, 참고적으로 이 교환도 옛날에는 따박따박 한 번씩 나왔는데 이거는 공짜였어요. 이거는 법적 성질만 물어봤으니까. 매매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매매, 교환 다 같이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부르식계약이다. 근데 요즘에는 교환계약이 시험에 나오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옛날처럼 법적 성질을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동시행항변권이든 위험부담이든 뒤에 바로 나오지만 담보책임이든 주로 사례는 매매를 통해서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눈에 익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교환계약이 매매하고 법적이 똑같아 보니까 교환계약을 통해서 동시행항변권,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똑같이 생겨.
그리고 교환계약 예를 통해서 위험부담이나 동시함께 물어보면 매매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풀기가 낯설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도 마찬가지예요. 담보책임도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터치를 안 해서 시험도 나오고 교환계약의 경우도 똑같이 담보책임 문제가 생겨. 근데 교환계약으로 바꿔서 담보책임도 출제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요즘에는 옛날 같은 교환계약이 시험에 나오면 또 사례가 많이 나오고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담보책임을 매매가 아니라 교환계약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풀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낯설기 때문에 그 위험도 두고 먼저 매매하고 임대차에서 4-5문제가 나오니까 교환계약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는 거의 마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론상으로 아주 난해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매매가 뭐가 문제점이죠? 담보책임이죠. 계약금도 웬만하면 다 맞춰요. 매매에서 집중 나오는 거는 계약금 문제하고 담보책임이잖아. 그죠? 여기서 2-3문제 나오니까. 근데 계약금도 웬만하면 맞춰요. 근데 우리를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게 뭐다? 담보책임. 여기 특히 권리하자된 담보책임. 물건 하자된 담보책임 맞춰. 예우서라도 딱 한 푸더니까. 근데 권리하자된 담보책임은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요걸 이해해서 상시로 풀면 되는데 이해 안 돼서 외우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시로 공부한 사람 과감히 뭐 해버리자? 선택과 집중. 그래서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내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고 내 상식으로 암기 안 하고 풀만 하면 하시고 네가 아무리 이건 상식입니다 해도 나한테는 몰상식이다. 안 된다. 그러면 제껴 풀자가 말이야. 이 담보책임이 기출문제가 제일 많아요. 한 년마다 하는 게 어때요? 이 담보책임은 2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껴 풀자 말이야.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고 거기다 매매 예약이 1번하고 2번 2문제가 매매 예약이 나왔대요.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 대신 이제 매매 예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요. 일방 예약은 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예약 완결권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일방에 갖는 거예요. 그 대신 특약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하되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 일방에 갖는데 매매 같으면 누가 갖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실무상으로 요 우리 갑토지 소유자에게 내가 1년 뒤에 매매덕에 1억 원 땅 사고 싶다. 요때 매도원이 그래 1년 뒤에 1억 원에 밖에 승낙하면 장래 1년 뒤에 본계약이 매매계약을 체력해서 미리 약속하는 계약 예약이 성립하죠. 이게 이제 예약인데 여기 이제 특약이 없으면 특약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일방으로 출하는데 예약 완결권은 법 말고 거래 관행상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을 실무에서는 부여하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1년 뒤가 됐다.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 예약 완결권의 핵심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하자 의사표시만 하면 요 매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계약이 매매가 성립, 효력이 발생. 요게 일방 예약이에요. 요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총칙 문제 풀 때 내가 이거를 엄청 주지를 시켜줬어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왜냐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를 발생해서 언제나 채권 계약 보세요. 예약이요. 예약 자체가 1년 뒤에 1억 원에 팔아라 청약하잖아요. 그래 1년 뒤에 1억 원에 밖에 승낙하잖아요. 양의사 합쳐서 예약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특히 총칙에서 우리 함정으로 내는 거 이런 거라고 그러네요. 특약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하죠. 근데 일방예약 딱 내놓고 요게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요게 몇 번 나왔는데 단답식 총칙 문제에서 일방자 들어가니까 왜냐 단독행위를 다른 말로는 일방행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일방당사 의사표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특약이 없으면 일방예약 추정하는데 일방예약이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골라라. 맞힌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맞는데 본 시험장 가서 맞추고 오세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단독행위라고 외우다시피 하고 가는데 본 시험장 가면 요 계약이라고 외우다시피 하는데 본 시험장 가면 이 손이 어디로 가버려? 일방자 땅하고 단독행위로. 그래서 맞힌 사람이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제원이 즐겨 출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1번 지문 당연히 맞고 1년 뒤에 팔아라 팔게 이러면 예약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1년대 1억 원에 팔아라 이렇게.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핵심사항, 목적물, 매매대금 이런 거는 미리 정해져야 돼요. 맞고. 2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제척기간은 10년이에요. 2번 질문. 그 다음에 3번 본계약이 요식행위인 경우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가 당사자라면 신중해야 하는 뜻이 있으면 예약도 본계약의 방식 따라야 되는 이야기다. 시험하고 상관없고. 4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또 장구한 시간, 불안정한 지에 놓으니까 입도 떴었으냐 물어봐라. 또 최고하겠죠. 거기에 4번 질문. 564조.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서 실무에서 이제 매도인이 의무자일 거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너 매매 완결할래 안 할래, 본계약 처리를 안 할래 확답하도록 최고하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 5번 요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언제나 말이야. 또 어떤 새끼 이런 거 간 거 잡는다 밑에 섰는 놈이야. 요즘에 또 그런 새끼들 많은데 지문 봐서 언제나 항상 뒤에 만자 이런 거 있으면 틀린 거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주는 아들 있죠. 민법 선생들 중에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그러다 뒤통수 야물딱지게 맞아요. 5번은 언제나 채권계약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런 이상스러운 공부하지 마세요. 인터넷 보면 그런 애들 요즘에 넘치던데. 원리는 안 가르쳐주고 새끼들 맨 쓸데없는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쓸데없는 짓으로 자빠졌던데. 그런 말 듣고 뒤통수 3년 거쳐 5년 분한상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채권계약이에요. 더불어서 일방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이것도 뭐이다? 계약이고. 이거 총칙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속지 마시고. 그 다음 2번까지만. 예약 완결권의 설명을 틀린 것은 자 1번 핵심 형성권에 속한다. 핵심이에요. 그 다음 2번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니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할 때는 의무자 승낙은 필요 없어요. 따라서 2번은 틀려 있고 3번은 복수 채권자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를 하는 거고 채무자에 대해서 복수 채권자 전원에 대해서 공동을 행사된다. 요게 지금 답은 지금 2번만 틀렸다고 그러는데 요 3번 판례가 여러분 시험은 상관이 없는데 2012년도에 요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따라서 3번 판례 옛날 판례고 요 판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답은 3번도 틀려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 나오면은 내가 자세히 가르쳐주면 한 10분 잡아서 여러분 시험에 해당이 없어. 그러나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3번은 틀려 있네요. 요게 이제 가등기 담보에 나오는 그 판례요. 가등기 담보에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런 다음에 이제 매매 예약을 맺은 거야. 그 다음에 예약했다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들이 이제 그래서 복수 채권자라고 하는 거야. 예약 완결권을 같이 갖는 거야. 그때 예약을 행사할 때 어떻게 행사하냐 그 이야기인데 공동을 행사하냐 요게 옛날 판례요. 그렇죠. 그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은 가르쳐 주겠는데 2012년도에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3번도 틀렸는 거야. 근데 아가지 옛날 해놓고는 해설도 없어. 지도 잘 모르니까. 해설 한 줄도 없잖아요. 근데 이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렇게 중요해요. 제척기간 나오면 꼭 묻는 게 4번이죠. 그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 10년을 걸린다 요거하고 소멸시효가 달리 제척기간은 지났는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민법규제 여기 나왔다.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는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가르쳐줬어요. 4번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잠깐만 7번 봐보세요. 요거는 이제 뭐하고 똑같이 사거냐 이것도 이제 옛날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지금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 매수인이 이제 예약 완결권을 보유를 하는다. 일방으로 추정을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얘가 이제 토지를 제3자 병이 양도해서 등기 전 소유권에 넘어갔어요. 자 이때 요 이런 예약 완결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할 것이며 본등기 되면 이자 등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물권법 가등기 문제 풀 때 가등기 그냥 본등기 절차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먼저 예약 완결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원래 예약 의무자 가백의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겠죠. 2조 1번 교사에서 이 매매로부터 봤을 때 청구권을 보존한다 가등기를 해둔 거예요. 그럼 이 번등기 청구도 누구한테 하게 되느냐? 그 가등기가 번등기 똑같이 우리 등기법이 지금 규정이 들어와 있죠. 따라서 원래 의무자 가백에 예약 완결권 얘한테 행사하고 본계약 성립되면 번등기 청구도 누구한테 하고 원래 의무자에 그 다음에 번등기 되면 얘가 이제 소유자 되겠죠. 그럼 이자 등기는 뭐? 그래 누가 등기관이 직권 말소에 똑같이 가등기에 그냥 번등기 절차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거기 5번의 경우는 양수는 예약 의무자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번등기 청구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그 다음에 얘 등기는 직권 말소에 그러니까 가등기에 그냥 번등기 절차하고 똑같이 예약 완결 얘한테 행사 번등기 청구도 얘한테 하고 얘 등기는 직권 말소 이렇게. 따라서 밑에 답은 2번은 지금 2번만 해놨는데 2번하고 3번 두 개가 답이에요. 3번 판례가 2012년 벌써 5년 전이에요. 변경된 지가. 다른 시험에서는 이 판례 변경이 아주 중요해요. 다른 시험에서는. 그럼 우리 중개사고는 해당이 없어요 이게. 따라서 답은 2번 3번 두 개를 해놓고 2번은 3번도 판례 변경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